5월달 아니면 6월달에 할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5월을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팀장님과 한 2월 말인가요? 네. 그때 잠깐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라든지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모셔서 그 말씀을 들어본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모셔놓고 또 그때랑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 초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그러다가 한 4월로 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회복이 됐다가 그렇죠. 그러다 4월 달에 좀 불안불안하다가 이 4월에 약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그 충격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큰 흐름에서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경민 팀장이 3월 말에 저점 나와서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과한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 통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2분기 중에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의 봉쇄 조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연시키는. 네, 지연시키는.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에 3월 말까지 증시가 반등을 했다면 그런 기대감들, 이 시점이 후퇴한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4월 들어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FOMC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록이죠. 의사록이 3월 17일 새벽 3시에 공개됐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짚어드리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월 상한선을 미국채 600억 달러, MBS,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월 상한선입니다. 월 상한. 상한선. 여기까지 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한선은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 단기적으로 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몇 언론에서 5월 달부터 950억 달러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5월달이나 6월달에 시작을 해서 3개월 또는 4개월 또는 5개월 걸쳐서 한 950억 달러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600억 달러로 시작해서 700억, 800억, 900억, 950억 달러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시작부터 950억 달러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5월달에는 50bp, 0.5%포인트 인상한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시장은 여기에는 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흡수, 대체적으로 축소 이슈였는데 여기다가 또 몇몇 언론은 채권을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매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더 투자를 안 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멈추겠다. 재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지 일부러 나 돈을 만들어야겠어 해서 채권을 시장에 던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만약에 채권 매각이었으면 시장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는 그 대차대표 축소, 유동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실제 부담은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월 상한이 950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800억, 많아봐야 800에서 900억일 거야 보다는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두 번째로는 요때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 10월 달에 이때도 QT라는 것을 했었는데 2017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00억 달러씩 시작을 해서 2018년 7월 달에 500억 달러로 늘렸어요. 약 10개월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한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월 또는 플러스라니까 이때보다 절반 이하로 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950억 달러, 500억 달러 2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산 자체가 2배가 늘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 충격 파장은 그 규모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높고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들은 좀 부담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950억 달러를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지금 현재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950억 달러의 비중인데 1.06%예요. 근데 2018년 7월 당시 500억 달러 했을 때 보면 1.17%였어요. 이때보다 비중 자체는 좀 높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좀 낮네요. 조금 낮아요. 근데 문제는 국채는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제 MBS 그냥 부동산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랑 그리고 전체 유동성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선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월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은 이게 여기서 보시는 유동성을 흡수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힘든 시간인데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에 이어서 유동성 흡수까지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저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약간 충격은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매를 처음에 세게 맞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담 요인들은 가격적으로 반영을 해가면은 이 부담에 대한 무게감은 점점 줄어들겠죠. 반대로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좋은 변수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무게감이 역전될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봐야 될 시점이 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국채 시장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뭐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긴축이 세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단기물이죠, 뭐 2년물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상승을 해야 되고 사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약간 뭐 경기의 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잠깐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부터 뭔가 강력한 긴축 시그널이 나오니까 2년물은 사실 거의 뭐 변동성이 없거든요. 없거나 아니면 살살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10년물이 갑자기 2.4%까지 조정받다가 어제의 날짜 기준으로 거의 한 2.8%까지 갔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차대조표 축소에 있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비중을 보면 10년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얘를 많이 줄일 거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왜 10년물은 그렇게 오르는데 왜 2년물은 못 오르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2년물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미리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2년물하고 기준금리하고 격차인데 2%포인트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8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걸 미리 선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연방금리 선물. 자, 6개월 뒤에 이 정도 기준금리가 갈 것 같아요. 12개월 뒤, 24개월 뒤에 미국 기준금리는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걸 가격으로 매겨보면은 12개월물이 2.84예요. 연준이 제시한 2.8%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4개월물은 3.21이에요. 3%를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가이던스로 제시한, 점도표로 제시한 수준보다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별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이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bp 금리 인상하는데 큰일 났어 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이미 몇 퍼센트지? 지금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다 반영됐어요. 또 재밌는 건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도 60%예요. 75bp 금리 인상한다는 것도 2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5월달, 6월달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세히 저 그래프를 보니까 뭐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확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죠? 4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할 수 있어라는 시장의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오르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채권 금리를 펀더멘탈로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은 기준금리보다 2년물이 이렇게까지 먼저 올라가는 경우를 보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더니 2년물은 이미 고점권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10년물은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고점권에 도달했고 지금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얘도 크게 올라가기엔 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더 세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 축소 이슈 또한 지금 속도나 예상했던 규모보다 많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았죠, 아직까지. 네. 언제 한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할 거예요. 네네.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걱정들을, 부담들을. 네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시행하기 전에 막 3%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가? 네. 좀 봐야 되겠죠. 네네.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꺾인다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를 좀 반영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꺾인다는 의미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최근처럼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거나 좀 천천히 올라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이게 꺾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최근에 10년물의 그 급격한 강세 같은 경우에는 이 QT, 양적 긴축, 그게 이제 그 10년물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국채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항상 물론 이제 그 기사,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뭐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맞아요. 이런 플로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사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약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5월을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3월보다는 좀 시간이 늦춰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막 갑자기 2,500, 400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단 저는 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600선을 살짝 깨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라서 저는 지금 시점, 오늘도 뭐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2,600선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600선대에서는 오늘처럼 훅 밀렸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반등할 땐 좀 내밀어 두고 또 한번 훅 밀리면 좀 분할 매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2,600선대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저점권에서 비중을 꾸준히 잘 늘려놓으시고 그 다음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쪽 변수는 좀 따로 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는 이제 정점을 통과했구나 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마 2분기 중에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전후가 이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약간 그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뭐 연준의 긴축 스탠스, 금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쪽 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한쪽 사이드, 실물 경제라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경제지표 동향이 궁금한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뭐 전반적인 뭐 소비 지표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것 쪽은 약간 좀 둔화되는데 고용은 지금 너무 견조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쓰는 그런 소비 행태를 보면은 한 어느 정도 몇 개월 후에는 확실히 좀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물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다른 지표들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개선으로 인한 나비 효과, 긍정적인 나비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도 노동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1월 달에 139만 명, 2월 달에 30만 명, 3월 달에 42만 명. 1, 2, 3월 달 3달 동안 211만 명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작년 한 해 전체가 163만 명이었는데 3개월 동안 1년 동안 들어왔던 사람보다 5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네네.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취업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소득이 늘어날 텐데 지금 2월 데이터까지밖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3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늘어나는지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네. 그 물가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불안, 이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임금이 올랐는데 구직자가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요게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도 좀 진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병목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항구에서 아무리 24시간을 풀가동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계속 항구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처음으로 LA항 같은 경우 5개월 만에 올라왔고 그리고 롱비치항도 2개월 연속 올라왔고 그리고 2월 달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2월 달에 안 늘었네 할 수도 있는데 2월 달에는 조업일 수가 적잖아요. 28일밖에 안 되니까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다. 라는 그림이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뉴욕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지역마다 중앙은행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페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뉴욕에서 발표하는, 연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글로벌 전체로는 2개월 연속 떨어졌고, 미국은 6개월 만에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의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왜냐면은,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주문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이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약간 그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간 흐름을 보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약간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주식시장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과거보다는 훨씬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의 현상들을 보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경기도 불안한 거 아니야? 경제지표도 부진한 거 아니야? 아마도 4월 말까지 확인하는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미리 사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운송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한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더 불안한 이유가 경기는 불안하고 금리는 오르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싶어도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나스닥 빠질 때는 엄청 빠지고 또 운송지수 꺾일 때는 또 꺾이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빠지고 경기 지표가 부진해도 빠지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좀 풀려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아마 2분기 중에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뭐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진짜 저희가 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근데 사실 중국의 그 오미크론 확진자 그 이슈는 한 3월 한 말 중순 이후부터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오미크론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통제가 심하다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막 그런 도시 봉쇄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지연시키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변수들에 의해서 진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정점 통과 시점이 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거 맞아요. 네. 작년부터 계속 그랬죠. 네. 4분기에는 2021년 4분기에 정점 통과해. 1분기야, 2분기야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중국 쪽 변수는 좀 따로 또 따로 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굉장히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맞지만 네. 이게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해 지역에서의 43%는 봉쇄를 해제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선회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제는 돌려야겠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건 지역별로 봉쇄를 하겠다. 네네. 섬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구나 이렇게 조금만 지역별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데 아마도 그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 폭증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쵸. 그런 자랑을 계속했거든요. 엄청 했죠, 사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혼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에 대한 좀 정치적 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런 데에서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상해 지역만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다른 데를 일단은 최대한 막고 상해를 봉쇄해가지고 여기를 진정시키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겪어봤듯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 변수는 좀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이슈들 중에 경기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높이고 물가를 조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변수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흐름들이 더 길어져서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뭘 할까요? 경기 부양 정책을 했죠. 금리를 인하하고. 네네. 유일하게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을 세게 쓴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빠지는 그림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변수들, 정책 동력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이든 중국의 경기 불안이든 병목 현상 좀 심해지는 그림이든 이게 더 심해지면서 증시가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의 힘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진짜 모든 이슈의 중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요즘 자료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만 잡히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첫 번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매파적으로 가다가 좀 정점권에서 이렇게 좀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두 번째,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금리는 더 이상 급등을 하진 않을 거다. 좀 완만한 상승 흐름, 경기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겠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면 그동안 물가 때문에 좀 불안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활동들이 좀 원활해지면서 경기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중 물가 정점 통과 시그널 확인 가능하다. 아마 이게 3월 CPI가 발표되고 아마 4월 CPI가 발표되면 통과했다. 아쉽다.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쉽다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기본적으로 3월 말에 3월 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4월 달에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4월 CPI가 발표되는 5월 10일 전후가 턴을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통과한다라기보다 바닥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방향성 위로 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4월 달까지 물가가 안 잡히면 또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쉽다 하면서 이제 바닥권을 조금 더 오래 기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등락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신차 7.9%까지 올랐는데 2월 달에 네. 신차, 중고차, 가솔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이 2.5%예요. 7.9 중 2.5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게 주택 부분이거든요. 주택이 지금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5% 이상 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전년 대비 변화율은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전월 대비인 것 같아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12월 달에 보시면은 툭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하면 정점 통과했어. 이때 12월 달에 물가가 확 튀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하면 정점 통과했어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어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0.3%포인트가 유가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저거를 제외하고 보면 그죠? 추세가 하향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이게 정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슬로해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3월 달에 또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일말의 기대를 했었지만 3월을 지나고 보니까 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요 회색 선이 뭐냐면은 WTI 월 평균 가격을 가지고 전월 대비 변화를 봤거든요. 3월 달에는 또 한 번 한 18%까지 올라가요. 하긴 뭐 그때 유가가 당연히 공공인지를 보였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100달러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4월 달에는 마이너스 8%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변화율에 큰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전년 대비 변화율도 유가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20%대로 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면은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될 수 있는, 오히려 물가를 이렇게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으로 갈 수 있겠다. 단 100달러 넘어서지 않는다면. 100달러 넘어서 또 110, 120 가면은 좀 이게 또 플랫해지면서 지금 지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중고차 가격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지금 3개월 연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면 약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물가에 CPI에 반영되는 게. 그러면은 11월 달에 고점 찍었으니까 2월 달에 고점 찍었고 이제 4월 달, 3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5%에 달하는 게 가솔린 유가는 3월 달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꺾일 수 있고 자동차는 지금부터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4월 달쯤 되면은 이게 완전히 조금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비중이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와, 어디까지 갈까? 천장 뚫었네요. 뚫고 간다. 2000년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간다. 야, 이게 우리나라만 집값이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 심하네요. 미국도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면은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급등은 없을 것 같다. 급등은 좀 진정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2020년부터 21년 2월 달까지 이 주택가격이 쫙 빠지면서 최근까지 기저효과가 들어왔던 거예요. 기저효과. 이 떨어진 만큼 여기에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계속 전년 대비니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2021년 2월 달이 저점이었다고 본다면 3월부터는 이제 이걸 더 높게 보여줬던 그림들이 이제 소멸돼서 이제 진짜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택가격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주택가격 변화율이 선행을 해요. 이때도 저점이 2020년 4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이 주택가격은 2021년 2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물가는 좀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자, 그런데 작년 5월 6월 달에 이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은 2022년 3월 4월 그러면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본다면 요것도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분기 중에는 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여드렸던 에너지 가격, 중고차, 주택 얘가 이 네 가지를 합치면 한 5% 이상 차지하거든요. 얘네들이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여기 톤 다운 되는 그림만 보여줘도 물가는 이제 정점을 통과했구나 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전월 대비 변화율로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달에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3월 CPI가 발표되는 오늘 밤인데 뭐 나가는 게 언제쯤 발표될지 봐야 되겠지만 네. 3월 CPI가 발표됐을 때는 아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나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둔화됐는지 왜냐면 중고차 가격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7.9% 올라간 데 있어서 1%가 중고차예요. 되게 많이 기여를 했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여했죠. 왜냐면 전년 대비 41%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폭이 크다 보니까 기여나 가중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중고차 가격만 놓고 보면 작년 11월 달에 44%, 46%까지 올라갔던 전년 대비 변화율이 지금 24%까지 둔화됐어요. 절반 수준 이렇게 툭 둔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물가 상승 압력에서 중고차 가격이 차지하는 것은 1%포인트에서 한 0.5%포인트까지 줄어든다고 본다면 중고차 가격만으로도 향후 2분기 중에는 0.5%포인트 정도 톤다운 될 수 있는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물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줬던 지표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이제 선행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물가 지표 발표되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약간 연준이 너무 좀 최근 들어서 여는 총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막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준의 스탠스가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3월 중순 말을 지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FOMC에도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50bp 하려고 했다가 25bp를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연준이 3월 달에 50bp를 땅 하고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바닥을 잡고 이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자 우리가 내놓은 점도표대로 갈 겁니다 하면은 점도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는 더 부담스럽고 연준이 통화 정책은 애매모호하게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와서 막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BIL이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 가격으로 매기는 건데 보시면은 3월 말까지 3월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야, 연준이 25bp 했네. 에이, 이렇게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려간 거예요. 이런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이제 매파적으로 완전히 세게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 시그널을 준 거네요. 시장에서, 연준 못 믿겠어. 연준 저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연이은 그동안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었던 연준 위원들까지 매파적으로 말아보니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주택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4%를 넘어섰고요. 1간 단위로 보면 5%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판매 기대 지수나 구매 지수 같은 게 꺾였거든요. 이 또한 주택 경기를 좀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은 연준이 그동안에는 긴축으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다가 3월 말부터 굉장히 센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채권금리가 워낙 기준 2년물 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모기지금리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을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연준의 정책 효과도 한번 고려해볼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준이 좀 립 서비스를 좀 강하게 하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있네요. 시장을 좀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3월 FOMC 이후 아이고 뜨거 했으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어왔었냐면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25bp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살짝 들어왔었어요. 야, 3월 달에 25bp 했으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5월 달에는 야, 그렇게 세게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 튀었고, 오히려 3월 FOMC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 50bp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서 시장에는 시그널링 효과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프지만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정말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렇게 매파적으로 했었던 스탠스를 좀 완화시키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비둘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만 안 해도 시장은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미국 시장은 지금 9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을 채권 시장이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제시한 게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7번 플러스 알파잖아요. 많이 해봐야 9번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은 여기서 더 세게만 가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해서 경기만 바라보면 돼요. 물가만 바라보면 되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좀 편한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4월이나 5월 정도? 그 정도 보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세게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형주들을 좀 밑에서 모아가자. 이번에 약간 좀 종목, 투자처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대형주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들은 좀 늦춰지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이슈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선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고 좀처럼 호재는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대형주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중소형주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더 세게 움직이긴 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세게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강했나 약했나를 볼 때는 보통 상대 강도를 봐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얼마나 강했나 여기 보시면은 21년 2월 달 이후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고점권에 도달하면서 이게 최근 들어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또 다른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고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림이 이렇게 슬로해지거나 꺾이면서 또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를 가지고 더 이상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코스피 대형주 대비 중형주 상대 강도인데 이것 또한 좀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소형주는 엄청 셌거든요. 맞아요. 엄청 셌어요. 진짜. 엄청 셌는데 이 고점을 연결한 선에서 맞닿고 있어서 이게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코스피와 대형주보다 강했던 건 맞는데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앞으로는 조금 약해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금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하고 중소형주가 강했어 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대형주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매크로 이슈가 중요한데 뭐 당분간은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은 좀 강하다,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형주,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형주들을 좀 밑에서 모아가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뭐 10%면 10%, 20%면 20%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좀 밑에서 주어가는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나가신다면 이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 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나쁜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따라가면 다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따라가면 꺾이고 바닥에 있던 게 올라오고 계속 이 수년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뒤, 뭐 1년 뒤에는 좋아지겠지만 네네. 한 달, 한두 달 정도는 좀 힘든 시간이 거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실 별로 좋아질 게 없으면 맞아요. 그런 또 주식은 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네. 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네.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저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긴 했는데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한 데 따라서 좀 옥석거리기가 필요하고 네. 지금부터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야 될 업종들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요 대표적으로 4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조금씩만 가셔진다 하더라도 수출주와 성장주들은 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치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금리나 유동성 공급할 때 성장주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처럼 돈이 막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진짜 좋은 애들만 들고 가야 된다. 전체 이렇게 쫙 업종들을 이렇게 열어놨을 때 진짜 좋은 쪽만 포인트가 맞춰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2017년, 18년 금리 인상할 때도 반도체 IT가 다 끌어갔고요. 맞아요. 네. 2004년, 5년, 6년은 그때는 뭐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이 끌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차이나붐이 있었기 때문에 시클리컬이 성장주였었던 거예요. 엄청난 고성장, 업황이나 실적을 점프업 해나가면서 막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줬던 성장주 평가를 받았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뭐 조선, 뭐 해오 이게 최고의 성장주였죠. 최고의 성장주였죠.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 99년, 2000년이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죠? IT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자, 따지고 보면은 성장주다, 가치주다의 컨셉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국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업황 개선이나 이익 개선이 있는 업종들이 좋았던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조선,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운송, 소프트웨어, 에너지, 가전, 반도체, 건설, 하드웨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보면은 성장주라고 하면서 2차전지 인터넷만 넣고 네. 제약바이오 뺐죠. 네. 제약바이오는 여기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크긴 한데 그렇죠. 이익 증가를 보면 통신하고 음식료랑 비슷해요. 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국제 좀 시클리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은 좀 이익이 줄어드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익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가? 이게 아니라 이익이 삐쭉 늘어났다가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못 갑니다, 주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이익은 계속 좋았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네. 근데 2022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걱정들 때문에 시장이 확 무너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시장 이익 증가율도 좋긴 한데 시장의 흐름, 이익의 흐름, 방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는 최근까지도 하반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작년 실적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분기 삐죽하고 2022년 4분기, 1분기 그때 작년 8월 달만 해도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네. 근데 이 그림이 반전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익 레벨이 2021년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좀 담아가자. 지금 수준에선 담아도 된다. 네네. 그리고 자동차는 저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하반기 실적이 작년 실적 고점을 넘어선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싸다라는 논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따라가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왜냐면 작년 4분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불안이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는 풀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아니면 좀 밀렸다가 다시 가겠구나. 네네. 왜냐면 주가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어요. 1년 그쵸. 내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일단 반등을 하는데 네. 요 변화를 보이려면은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한번 변신을 하려다가 전고점에서 실패하고 꺾였는데 좀 중요한 지지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여기를 도달하고 좀 등락을 보이다가 더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저게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상대강도. 지수. 네. 그러니까 왜 상대강도를 보냐면은 이 업종들이 주도력, 힘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잘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2020년 4월 3월달에 바닥 잡고 잘 왔던 거죠. 그럼 반도체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잘 끌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탈피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의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요 박스권을 저항대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되는데 반도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질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2차전지는 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뭐 실적이 쫙 올라가고 실적이 1분기에 바닥을 잡고 쫙 올라가는 그림이고 인터넷은 뭐 그냥 정신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해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 어떻게 풀어갈래? 금리 계속 오르잖니. 네네.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은 2020년 3월부터 반도체, 2차전지랑 인터넷이 시장을 힘있게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형성되었던 상승 추세대 하단에서 2차전지 완전 날아갔죠. 인터넷도 급반등을 했다가 최근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앞으로 흐름들은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정도의 가격,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와 있다. 더 이상 밸류에이션 부담을 논하기보다는 성장성이 그만큼 뒷받침되는지만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요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얘는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좀 지금부터 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에 모아가셔도 된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괜찮겠다. 2차전지는 아직 좀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그러네요. 상대 강도 보니까 많이 올랐다. 바닥 딱 잡고서 확 치고 올라갔는데 단숨에 지금 시장 대비 한 30%포인트 확 튄 거예요. 한 3%포인트 정도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제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고 그래서 아마 2차전지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질 텐데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 두 개가 좀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대응 2차전지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싸질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뭐 출렁이긴 하겠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올라올 때마다 그냥 줄여야 된다. 변경력이 별로 없다. 저는 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는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가는데 왜 얘를 옥석 가리게 하냐. 먼저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전히 꺾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못 가요. 뭐 중국 변수도 있긴 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야. 진짜 좋아지는 애들이 뭐야? 지금까지 기대감에 올라왔다면 진짜 좋아지는 애들을 찾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일단 미디어 교육. 뭐 드라마 제작사나 엔터나 이런 쪽들 최근 많이 올라와서 뭐 출렁이긴 하겠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소매유통 우리나라 뭐
면세점 비중이 별로 없는 네. 순수 내수 할 수 있는 쪽들을 봐야 되는데 그쪽들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작년 고점을 넘고 2019년 레벨보다 높아질 거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화장품 의류는 화장품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올라올 때마다 그냥 줄여야 된다.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의류는 중국 변수만 좀 풀리면 베트남이나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더 좋아지면 그러면은 한번 튄다. 뭐 최근 들어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많이 눌렸다가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의류 쪽은 한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하고 호텔 레저 중국에 대한 편중도가 좀 높은 데는 좀 줄이자. 왜냐면 호텔 레저는 작년 적자, 2020년, 21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건 맞는데 네. 원래 저희가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호텔 레저를 좋은 업종이라고 최선 업종으로 넣었는데 뺐어요 이번에. 왜요? 왜냐면은 네. 원래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본 이익 레벨을 보면은 2019년 이익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러면은 자 지금 가격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익점만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2019년 실적의 절반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맞는데 당초 기대감이 턴어라운드에서 2019년 실적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2019년 실적보다는 반밖에 못해 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자. 자동차,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슬로우해지면 특히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렁출렁할 때 조금씩 모아가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기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그리고 의류 쪽은 조금 더 볼 수 있긴 하지만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레저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조금 톤다운해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사실 리오프닝 관련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통점을 들어보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대변수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특히나 중국.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오미크론 확진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유입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이 뭐 중국에 상당히 많이 기댔는데 점점 중국이 약간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그런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억누르는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화장품 섹터 애널리스트도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에 다 뺏겼고, 그렇죠. 고가 브랜드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는 것들이 올라와서 프랑스나 유럽 쪽에 다 뺏겼고, 거기에서 좀 자리를 포지션 메이킹을 좀 쉽지 않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담들을 이렇게 부담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얘가 완전히 떨어지고 얘가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준다면 그때는 화장품에 대한 주가 레벨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줄어드는 게 그 힘이 압박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쪽에서 뭐 의류 재고 뭐 이쪽이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OEM 그렇죠. 그런 쪽을 이쪽이 진짜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그런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그런 게 막 좋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의류 쪽은 특히나 좋나 봐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데 있어서 소비와 재고가 낮다는 것을 좀 따로 봐야 돼요. 재고가 낮은데 재고가 엄청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비가 잘 돼야지 재고를 쌓을까요? 일단은 재고를 쌓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의류는 약간 재고를 먼저 쌓아놓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재고를 쌓으려는 욕심이 큰 것 중에 하나는 작년 소비 시즌에 뭐 그래도 성과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성과는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줄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진짜요?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재고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쵸. 요만큼 이익이 남아도 이만큼 팔아가지고 전체 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재고가 요만큼인데
할인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겪으니까 미국 쪽에서도 재고를 쌓아야겠다는 수요. 그래서 저는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한국은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를 쌓으려는 욕심이 커진다. 지금 재고율이 코로나19 이전이 1.4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으로 뚝 떨어져서 1.2. 네. 공급망 병목 현상 충격으로 뚝 떨어져서 1.05. 이게 그나마 올라와서 1.1, 1.2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의류, OEM 쪽은 미국 소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동남아시아 쪽의 코로나 상황, 공장 가동률. 네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공장이 다시금 가동된다는 거 막 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소비보다는 미국 재고 축적 수요 플러스 동남아의 코로나19 상황들이 OEM 의류 관련된 주가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처럼 들리긴 하네요. 재고 정상화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 재고 축적 수요는 병목 현상만 조금만 풀리면 얼마든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이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한국 수출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불안하지만 유럽 경기가 지금 억눌려 있지만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중국도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나 이렇게 수요들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되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환되게 된다면 저는 생각보다 턴어라운드하는 강도나 폭이 지금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게 크지만 이 강도나 폭은 예상보다 또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텐데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상장된 기업은 많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두 기업.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뭐 보고서라는 지금 나온 거 보면은 1분기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다들 목표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 영향이 갭이 너무 크니까 내리는 측면이 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을 파운드리 부분에 약간 수율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엔비디아가 맞나요? 퀄컴인가요? 아무튼간에 주력 고객사도 뭐 인텔 쪽에 뭐 노크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좀 악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를 억누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실적이 워낙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했던 것들을 톤다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여기는 좀 못 미치고 이 정도일 것 같아 라는 수준이지 여기 얘 실적이 이만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예 없어지는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에도 그런 기대감이나 가능성들을 녹여서 반영을 했었던 걸 좀 낮추는 과정에 있으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타겟 목표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조금 낮추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림이긴 한데 저는 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파운드리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은 2021년 1월 달에 급등을 할 때도 다들 파운드리 그 빈메모리 반도체 성과 빨리 올 것 같다. 네, 맞아요. 재평가된다. 빨리 할 수 있다.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쭉쭉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요.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 기대감들이 좀 톤다운 되면서 주가는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사실 뭐 길게 본다면 다른 그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프리미엄이 빠졌다. 눈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시장과 기대와 가격 간이 눈높이 조정 과정이 있는데 좀 가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담이 남아있다 보니까 급락을 하지 않더라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좀 계속 좀 눌리고 있다. 전 최근 그 주가를 보면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튀어 오를 때도 살짝 올랐다가 밀리다 이렇게 밀리고 반등했다 이렇게 밀리고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자, 좀 좋게 보면은 이게 좀 수렴되고 있어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종목을 반도체를 사실 때는 막 왕창 사시기보다는 이렇게 눌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모아가신다면 뭐 물량을 늘리시면서 다음 사이클에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코스피 지수랑 상대 강도 비교해 봤을 때 바닥권이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또 억누르고 있는 게 국채금리 급등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성장주는 또 금리에 민감하니까. 민감하니까. 근데 앞서서 이제 대화 나눈 걸 생각해 보면 이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살짝 좀 뭐 완전 꺾이면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둔화된다든지 슬로해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확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쵸. 그런 왜냐면은 지금 확 인터넷이나 뭐 성장주들이 확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또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리가 확 급등을 할 때는 툭 떨어지고 좀 슬로해지면 확 올라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레벨은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수 있을 만한 주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올라올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확 올라왔다가 금리 때문에 툭 떨어지고 금리가 좀 슬로해지면 팍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금리가 확 올라가서 툭 떨어질 때 매수 기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민 팀장님 모셔서 또 최근에 매크로 상황, 그 다음에 또 한 4, 5월 정도, 그 정도부터 좀 볼만한 주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논리를 잘 들으시고 항상 뭐 어떤 것만 들으시냐면 보통 이제 2,600 밑에서 사다 그런 것만 들으시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거보다 이제 논리를 들으시고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야지 사실 또 이렇게 그 결과값이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을 하셔서 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신이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